피렌체 금융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안정적인 화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3세기 이태리에서는 피렌체와 제노바에서 금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주로 은으로 된 주화를 결제 수단으로 삼았었죠. 근데 점점 더 무역이, 교역이 확장되면서 일반적으로 은으로 만든 돈, 은화 같은 경우에 유동성 부족을 가져왔고, 이것이 결국은 더 많은 화폐를 만들게 하는 그런 압박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폐를, 주화를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죠? 흔하게 되고, 흔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화들의 가치가 평가절하가 됐고,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신용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주고 이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물건을 팔 때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이 교역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고 어떤 안정적인, 화폐 가치가 안정적인 그런 돈을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서, 그때 해상 교육이 활발했던 그 제노바에서는 그 제노바 두카트라고 하는 황금 주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1252년인데요. 그리고 피렌체에서는 골드 플로린이라고 하는 황금 주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카트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 두카, 우리가 영어로 그 공작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듀크라 그러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카트는 그 도시의 그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말을 나중에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제노아에서 만드는 것은 제노아 두카트라고 그러고, 베네치아도 조금 이따 한 30년 정도 뒤에 만들어냅니다. 그 베네치아 두카트, 헝가리 두카트, 스페인 두카트, 이 뒤에 그 당시에 만들어냈던 금화 뒤에다가 두카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공작, 그 안에 그 관할을 하고 있는 통치자 이름을 따서, 통치자의 관직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유독 피렌체만 그걸 플로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골드 플로린.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꽤 있습니다. 이 플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태리어 피오렌티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도시를 뜻합니다. 이 플로린은 라틴어의 그 플로스, 우리가 플라워라고 그러죠. 꽃을 얘기합니다. 플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피렌체의 상징이 붉은 백합입니다. 붉은 백합.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금화 그 앞에 그 디자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피렌체에서 만들어낸 돈에만 유일하게 자기들 도시의 이름인 플로린이라고 한 이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카트를 안 썼다는 건 무슨 뜻이죠? 두카트가 공작, 그 도시를 다스리는 어떤 제일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피렌체가 시민들의 도시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골드 플로린, 두카트. 이 말에서도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골드 플로린이라고 하는 게 금화라고 그랬는데, 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금이 정확하게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리고 금 순도가 유지될수록 화폐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죠. 금 플로린 하나에는 금 3.5g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금 단위 한 돈, 두 돈 그렇게 쓰잖아요. 한 돈이 얼마죠? 한 돈이 3.75g. 그러니까 한 돈 조금 못 미치는 돈이 이 골드 플로린에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드 플로린이 처음부터 무슨 국제교역의 중심 기축통화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피렌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역할 때 자기 돈을 가지고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건 상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환전상 길드, 깜비오 길드에서는
이 거래하는 상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골드 플로린 외에 다른 화폐, 그때 두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노아 두카트, 나중에 베네치아 두카트, 두카트가 여러 이제 도시에 두카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 아주 철저하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철저하게 그 골드 플로린만 쓰게 하고 여기에다가 피렌체의 그 산업 자체가 실물 경제가 사실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니까 이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쓰는 결제 수단이 골드 플로린이 결국은 국제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지중해 무역에서는 거의 다 이제 골드 플로린이 표준 화폐처럼 이제 그렇게 쓰이게 된 것이죠. 이 플로린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화폐 단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한 200년 이상 통화가치 하락의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유동성이 많아지면 더 많은 금화를 만들어내거나 또 금에다가 살짝 다른 걸 섞는 거죠. 불순물을 섞어서 금화처럼 겉은 반짝반짝하지만 사실은 안을 쪼개보면 뭐 금화가 뭐 99%가 아니라 아마 70% 80% 들도록 그렇게 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200년 동안 골드 플로린의 금의 순도를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의 순도를 그대로 지켰던 거죠. 그래서 한 200년 이상 이 작은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만들어냈던 골드 플로린이라고 하는 금화가 다른 도시들에서 나온 그런 동전 그 주화들을 제치고 금화들을 제치고 유럽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달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렌체에서는 골드 플로린을 만들어냈지만 이 골드 플로린만 쓴 건 아니었습니다. 국제교역, 무역에서는 골드 플로린을 쓰고 또 대규모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는 골드 플로린을 썼지만 여전히 일상에서의 거래, 또 도시국가 내에서의 거래에서는 종전까지 썼던 그 은화 같은 것을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금본위제는 아니었고 복본위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금본위제는 금 하나만 가지고 그걸 화폐의 기준으로 삼아서 쓰는 것이죠. 1820년대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금본위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다가 이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 금본위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유동성의 그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완전히 그 폐기가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갖고 있는 화폐를 뒷받침하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골드 플로린이 금본위제의 일환이다 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금화의 형태로 금본위제의 기본 원칙인 금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그런 화폐 시스템의 초기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순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통화 가치를 견고하게 지켜낸 것이 피렌체의 어떤 경제적 우위 그런 것들을 계속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들어오면 이 골드 플로린의 위치가 점점 그 위상이 전에하고 달리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피렌체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중요한 상업의 금융 중심지가 피렌체에서 다른 유럽 도시들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의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1532년에는 그 피렌체 공화국이 멸망합니다. 공식적으로 시민들의 국가였던 그 공화정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이 토스카나 대공국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렇게 군주국가로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린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상징성, 다른 도시에서는 두카트라고 하는 걸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과도 맞물려서 메디치 공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골드 플로린은 그렇지 않아도 실물 경제가 퇴조하면서
골드 플로린의 위상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뭔가 이 대체하는 게 필요하겠죠. 대체하는 금화가 필요한데 스쿠도라고 하는 이제 금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스쿠도에 들어가는 금의 순도 이런 것들은 플로린보다 훨씬 더 조악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 단위로 리라라고 하는 화폐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리라는 이태리가 유럽의 지금 유로화를 쓰기 전까지는 이태리 화폐 단위가 리라였죠. 리라는 사실 어떤 무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가 나중에 화폐를 가르치는 여러 나라에서도 씁니다. 터키 같은 곳에서도 이제 리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피렌체에서 골드 플로린을 대체해서 썼던 리라는 실제로 주조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화폐로만 이용이 됐는데, 처음에 리라가 만들어졌을 때는 1리라를 1플로린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린은 이게 금으로 만든 실물적 화폐였고 리라는 장부상의 화폐였기 때문에 이게 1대1로 했지만은 점점점 리라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1410년이 되면 1플로린 1대1에서 1플로린이 4리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라가 4분의 1 정도로 이제 가치가 하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480년대에 이르면 1플로린은 6리라, 1502년에는 1플로린이 7리라, 그러니까 1대1로 됐다가 1대7로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플로린은 가만히 있는데 리라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플로린이 그 가치가 상승했던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평균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350년에서부터 1500년 사이에 금화 가치로 환산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50%가량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실질 임금이 이제 줄어든 거죠. 이렇게 실질 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좀 어려워졌고,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어쨌든 골드 플로린이 확고하게 그 위상을 지키고 그 지위를 갖고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피렌체의 그야말로 황금기였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좀 여유로웠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골드 플로린의 몰락이 바로 피렌체의 경제의 전반적인 몰락, 하향,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을 바로 상징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선말 우리 화폐의 어떤 가치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나가 길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 황제가 1886년에 세운 유경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조선 말기 근대 교육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 그 학원이죠. 여기에 와서 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아펜젤러, 헐버트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잘 알고 있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헐버트. 자, 이런 분과 같이 활동했던 길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쓴 책이. 이분이 쓴 책 중에 1892년에 나온 Korea from its capital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그 수도로에서 본 한국, 그 당시 우리가 한양이라고 했으니까 한양에서 본 조선, 이 정도 되겠죠. 이 책이 신봉용 전 건국대 교수에 의해서 1999년에 번역된 게 있습니다. 서울 풍물지,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엽전의 가치, 우리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경학원에 교사들에게 주는 급여, 그걸 이제 엽전으로 현찰로 이제 받는데,
그거 갖다 주는데 한 달 동안 5명이 그걸 날라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모어가 얘기하는 조선의 화폐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화폐는 엽전인데 엄격하게 말해서 5냥이 기본 단위이다. 5냥 1센트에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고 노쇠나 구리로 제조되었다. 조선의 엽전은 단일화되어 있지 않다. 서울에서 당호전으로 불리는 엽전은 4분의 1센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당호전이 계산의 기초이다. 이것으로 25달러를 옮기자면 진꾼 하나가 필요하다. 누군가 시내로 쇼핑을 나간다면 1달러에 해당하는 엽전 8파운드, 그러니까 3.6kg 정도 되는데, 이런 엽전 3.6kg의 무게를 나르는 사람을 구해야 했다. 외국과의 거래에는 멕시코 달러가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가치가 저하된 데에다 중국인에 의해 더럽혀 있고 부정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중국인들이 위조를 많이 한다는 뜻 같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의 엔화로 대체되었다. 현재 이 왕국에서,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왕국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큰 규모의 교역을 위해서 멕시코 달러가 유통되기도 했으나 중국은 위조 화폐를 유통시켰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화폐 감정인의 고용이 필요했으며 끝내는 일본의 엔화로 이를 대체했다. 이런저러한 이유들, 특히 기존 엽전의 조악함 때문에 조폐국의 설립이 제한되었다. 자, 이걸 보면 좀 비교가 되죠. 중세 피렌체에서 자기들의 교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화폐를 발행해서 결국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의 기축통화로 이것을 활용한 반면에 19세기 조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기가 쓸 국제교역을 화폐도 멕시코 달러로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멕시코 달러조차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쓰지 못하고 나중에 엔화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쓰는 엽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조악해서, 이 조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금은 아니고 이제 은이었죠. 은의 순도를 전부 낮추는 것이죠. 은의 순도를 낮춰서 결국 그 통화 자체의 어떤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왔고, 쇼핑 하나 하자면 그걸 짐꾼 하나가 옆에서 그 돈을 들고 다닐 짐꾼이 필요할 정도로 이런 나라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모어의 얘기에 나온 것처럼 또 우리도 한번 화폐를 찍어내보자 라고 해서 이 고종 황제가 직접 이 돈 찍어내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이건 윤치호 선생의 일기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윤치호 일기에 보면 이 고종 황제가 돈 만들어내는 그 기계를 가져와서 돈 찍어내는 데 대해서 미국 공사하고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조선 왕실에서는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봅니다. 근데 어쨌든 조폐국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조폐국을 설치긴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기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국인에 의해서 되는 거죠. 막대한 돈만 들이고 결국은 기계 만들어 놓고 개점 휴업하는 그런 상태가 빚어집니다. 제대로 된 자국의 그 통화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 통화를 지킬 만한 어떤 신뢰성, 그 통화를 뒷받침할 만한 게 실물 경제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구한말의 모습이었다. 피렌체의 모습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근데 여담 같습니다만 길모어의 이 책이
1999년에 신봉용 교수에 의해서 번역되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지금 아마존에도 책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인쇄돼 출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과거에 관한 얘기를 왜 이 사람들이 지금도 2023년에도 이 책을 펴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한말의 기록들, 특히 이방인의 눈에 비친 객관적인 우리 모습이죠. 우리 선조들의 모습인데 이걸 보면 지금의 정치 모습, 지금의 북한의 모습, 꽉 막힌 사회, 아무것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당파적인 경쟁과 분열만 있는 그런 사회 모습이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멀리 나가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것은 한 100년 전에 이 나라를 봤던 사람들이 조선을 관찰했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답도 거기에 있습니다.